자, 그러면 안 누르는 것 같아. 안 섰나? 좀 조용히 하시고 하셨으니까 저기 예전에 아까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지정 문제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또 풀고 이제 또 넘어갈게요. 난방구역이요. 거기 286페이지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인데 이제 6번 문제 내용을 보면요. 자, 아래는 1711년 청해 강의제가 지정문제 시행하기 위해 내린 유추익의 일부로 그래프 중국 역대 왕의 전국 인구 통계이다.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건 지정문제 시행하기 위함보다는 그 전에 성세 자세정에 넣고 지정문제 전 단계야. 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건데 하여튼 자, 유축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래프의 18세기 부분에 인구 수치가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원인을 50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유축은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성세 자세정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인구가 증가된 원인을 물론 여러 가지 있죠. 자연적 증가도 있고 사회적 증가도 있는데 어디 한정해서 봐야 될까요? 이 유치계니까 이게 나중에 지정문제에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지정문제 특징하고 이제 관련돼서 보면 나중에 지정문제 실시를 해서 정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호적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올라가는 거죠, 인구가. 네, 요거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은 다음 총대에 나온 상호에서 제시한 것이다. 자, 위주지 가를 계기로 실시한 조세 제도가 포함한 목적을 쓰고, 자, 이 제도가 총조 권력의 성격에 어떤 변화를 줬는가. 목적은 쉬워요. 무전농민에게 납부를 면제하고 농민 보호 정책을 실시를 하고, 근데 문제는 성격인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개감중앙사하고 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서울대 출판에 나오는 보면 국가가 지주제를 용인하고 토지 소유를 비추한 사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일단은 개감중앙사 내용인데. 1436페이지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주 1093번이 있어. 보이시죠? 네.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권력 성격에 대해서 그냥 낸 거예요, 이거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잘못됐다 따지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이거 따지지 마세요. 이거 여기 낸 거 가지고 저는 모르니까 이제 저는 그 근거품만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1093페이지 그 준칙 부분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지정문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 말고 그 준칙 부분 말고 국가 권력의 성격에 관계되는 새로운 지배체제 확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만민에 기초하는 체제를 버리고 일종의 토지 소유자의 기초를 두는 더 나아가 신사지배를 성립시키는 전제로 볼 수 있다. 여하튼 징세 기술의 개혁으로 이루어진 지정은 성립은 일조평법 개혁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결국은 농민을 안정시킴으로써 재정의 기초를 삼는 전통적 방향을 포기한 것이다. 네,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사지배체제 성립하고 연결돼. 왜냐면 신사가 뭐죠? 지주잖아. 그리고 이제 강자국세도 여기에 있어요. 국가 성격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다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옹정연간에 옹정연간부터는 이렇게 고정된 정원을 인정이 아닌 지부분에 합산하여 부과시켰다. 이에 요역은 완전히 수명되고 조세는 토지세 한 가지만 남게 되었다. 이것이 곧 지정원제이다. 이렇게 되자 토지세의 원천인 전제 확보는 지주뿐만 아니라 청조로서도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두드렸다. 부는 조에서 나온다는 전제하에 청조 국가 권력과 그 후의 군벌들이 지주전의 분쟁에 개입한 것, 혹은 지주가 전후 형조운동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제 또 관련된 부분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언급했던 성세 장세전과 관련된 거예요. 한번 원문이 쓴 거고, 그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위주친 정책의 영향을 모든 부분만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성세 장사회장에 관련된 이제 지정제 그 이후에 관련된 거죠. 자, 이때 인구가 증가됐죠. 그래서 봉청, 간시, 윈남, 타이안 등지 인구 이동이 났다. 그래서 청라한 때 인구 이동은 그 외곽 지역으로 만주 지역, 대만 지역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조치는 사회적 인구 증가와 관련된 건데, 실제 사회적 인구 증가는 실제로 인구가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예, 국가 관리 파악된 거지. 근데 여기 증가의 인구는 뭐와 관련된 자연적 인구 증가거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구가 절대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들이 기존의 토지에 못 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맞진 않는데 일단은 뭐 답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강감세사를 정부 파괴가 은강을 개로 상세 징수했다. 이건 명락됐죠? 틀렸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의무조 야기된 급식의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어 상상과 유통이 활발했다. 요거는 이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의무적이 야기된 경기 침체는 이제 명나라 때도 볼 수 있어요. 명나라 때 그 은강을 개발했잖아요. 은강을 개발해가지고 했는데 더 이상 개발할 데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타격 받다가 그 은나라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은 강상이 들어오면서 은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게 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요걸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시대적 배경이. 이걸 뭐냐면 청계령하고 관련돼서 볼 수가 있거든요. 청계령은 이제 그 강희제 초기 때 공포된 거죠. 강희제 초기 때 공포됐는데 이게 이제 강남 지역의 이제 사람들을 내지로 심리로 이렇게 뭐냐면 소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무역이 다 차단돼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려고 항생제를 투입했는데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는 걸로 해서 은 유입이 어떻게 될까요? 차단되죠? 근데 이미 청나라는 은본이야. 은 유입이 차단되면 돈이 부족하죠? 그럼 정황이 일어나고 디프레이션이 일어나고 경기가 어떻게 됐어요? 침체되죠? 그런데 이제 정성국 난이 진압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청계령을 풀었잖아요. 해제시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은유이 다시 가속화되면서 그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졌다. 그래갖고 이게 담당 출제 교수가 그렇게 했다고 설명이 있더라고. 그 댓글에. 그래서 요것도 맞는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근데 이거는 이제, 웅종제 때니까 요거 조치가 이제 강의 제거 이제 그 조치하고 관련이 없죠, 요거는요. 네,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청계령과 관련된 있고, 시기적으로 또 뭐냐면, 아까 앞에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인간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디귿이 오답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은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세 대상을 토지가 한정했죠? 그래서 세금을 좀 두고 징수할 수 있겠다. 맞아. 토지는 도망가지 않죠. 사람은 도망가도, 인두세 유지에 이제 어떤 정책을 벗어났다. 정세 유지에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이제 요 청나라 지정범죄가 한국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도교다. 도교다. 그래서 청나라 명청시대 때 사용했던 제도가 가만히 보면 한국에서도 있어. 우리나라의 제도에 중국이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고 중국 제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총액제 부분 있잖아, 아까 전에. 그것도 약간 이제 중국 거 뺏긴 것 같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총액제는 이제 금총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전기 있었다고 하지만, 예, 요거는 좀 약간 인과관계 이렇게 연결되는데, 자, 하여튼 2번이 답이다. 기획하고 니을. 그 다음에 밑에 뭐예요? 9번 문제는 이거는 태평제국 운동 하고 나서 풀어보죠. 이거는 기획하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남의 모양을 좀 볼게요, 남의 모양.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남남모양, 남의 모양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스라엘, 유럽 사이의 무역인데 일부 조국 무역도 있고 상무역도 있어요. 자, 당나라에서 명나라 때까지 남의 무역의 중심 기구는 시박사죠. 네, 시박사.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와. 이 시박사는 당나라 때 처음 만들었던 기구인데 당, 송, 원, 명까지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역할은 중국의 해상무역의 어떤 관계된 사업을 담당하는 간청인데 그 무역세를 징수하거나
무역품 판매와 관점을 보호하는 등 것들을 했고요. 설치 도시는 주로 강남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강주, 친안주, 민조, 항주 등등 이런 도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 때는 시박사를 딱 한 번만 뒀어. 왜냐면 명나라는 공식적으로 해군 정책을 했고 공무역 중심이죠. 근데 남방무역 같은 게 이제 사원도 있고 하니까 또 알아서 또 없고 하니까 그 뭐냐 강동은 한 번만 축소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명청시대 때 양방무역 정책들을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명청시대 때 양방무역 정책을 이제 보면 크게 이제 명중기에서 청나라 초기까지는 명나라에서 청나라 초기까지는 원래 명나라 초기 때 그 공해나 조공무역만 하고 있죠. 사무역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무역 거의 밀무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맡다 보니 외구도 듣고거든데 문제는 16세기에 들어서 공식적으로 계속 조공무역이냐 공무역 중심이냐 실질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무역이 있었다? 사무역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거죠. 그래서 밀무역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국가가 이걸 단속하려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무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무장세력들이 약탈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무슨 외교의 배경이겠다? 후기의 외교의 배경이 된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렇지만 명나라는 망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뭐 했다? 조공무역 계속 유지했어요. 다만 명중기에 의해 약간 완화돼갖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무역이 해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시면 되고 이 명나라 계승 청나라도 그 강희제 초창기 때 전까지는 계속 해군 정책을 계승했어요. 그리고 청계정은 이 해군 정책을 더 강화시킨 거야. 그래서 명나라 때도 이게 그 저쪽뿐만 아니라 소개하는 정책도 있었어요. 명나라 때도 외국한테 듣고다 보니까 그 이제 내지 그 해안가에 있는 백성들을 내지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일시적이고 이 청계정은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그 복건성이나 강동성 강남 해안지역 있죠. 정성공세역과 연결된 그래서 또 차단하려고 심리 안팎으로 심리 밖으로 주민들 소개시켜. 그래서 전략적으로 만들어놓고 그 해안에 일대를 완전히 다 뭐냐면 청약을 정수해갖고 이제 불태우고 없애는 그런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성공세역과 그 해안에 있는 주민들과 뭐냐면 그걸 차단하고 정성공의 어떤 물적, 인적 자원을 보관시키는 목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연해의 경계를 정하고 주민들 연계를 옮기고요. 변변 천화 정책 아시죠? 그래서 깨끗이 비우는 정책이야. 그래갖고 이 당시 이제 복권, 강동생 중심으로 5개 지역을 대상을 했다. 이거 두세요 이거. 그래서 그 예전에 청계령의 목적 나왔고 했기 때문에 청계 내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형 그 청계령이 이제 뭐냐면 그 정책들 청계령은 이제 강의제 초창기 때 했던 거고 영향을 보면 일단 해화공세로 정성공세가 차단 성공했지만 남해부역 측면은 뭐야?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부터 운輸차단되죠. 아까 경진이 혼란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강의제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그 말기 때 들어가 정성공세들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해령,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청계령을 해제하는 명령을 내려서 청계를 해체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회관을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앞에 그 청나라 정책, 명나라 정책을 유지하는 1기라면, 그 다음에 청계령 시기하기 2기고, 이게 몇 기겠어요? 세 번째 시기죠. 3기인데, 요거는 이제 강희제 후반부터 해서 권룡제 초창기 때까지 했던 건데, 회관은 뭐냐면, 그 앞에 무슨 제도가 있었죠? 시박사 제도가 있었죠? 시박사 제도를 계승한 거야. 그래서 이제 4개의 항구를 두고 시박사 비슷한 회관을 둬서 거기에서 남해 무역을 뭐냐면 간장하죠. 그래서 이제 월해관, 민해관, 절해관, 강해관 이렇게 두고 여기 했던 것은 뭐냐면 일단은 간사를 통해서 분을 추정할 필요가 있고 국가재정을 확대시키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뭐죠? 은합보죠. 은이 유통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파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해보를 통해서 은을 유통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갖고 나름대로 경기가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권룡제 때 들어오면서 청주가 다시 또 뭐냐면 하나 닫아놔. 뭘로? 강주로. 그래서 이제 앞에 원해관에 있는
곧 원해관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닫아요. 예. 그래갖고 세관을 폐관하고 강조만 열어놓고 거기에 이제 직접 그 총정부가 외국 상인들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굴 상대하죠? 뭐냐면 특허 무역상인 집단이 상대를 해.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무역을 뭐라고 하냐면 공행무역이라고 하죠. 공행무역. 그래서 이 공행이라는 것은 그 강주에 있는 외국 상인들, 서양 상인들 대상으로 하는 특수 상위 집단이야. 독점권거든. 그래서 이 특수 공행들을 관리하는 게 원해관이야. 예. 그럼 원해관 관리들은 직접 상대 안 해. 왜 상대 안 할까? 서양 오락회하고 상대 못하게 얘는 짐승이다. 짐승이니까 가장 상대하지 않고 민간에 상대하는 거야. 근데 요즘 고행무역은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됐어. 왜냐면 그 상대방도 뭐였죠? 영국 상인도 동인도에서 독점무역을 가지고 있는 상인 집단이었고 이 사람들 뭐야? 독점무역 상인 집단이었잖아. 근데 문제는 그 동인도에다가 뭐죠? 독점권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그 밑에 이제 자유무역상이 등장하면서 이게 불만을 받게 되고 우리는 자유로 여러 명이 상대방을 무역을 하는데 왜 얘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그래갖고 공행무역 폐지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공행 권한을 이제 보면요, 공행상인들 서양의 무역 독점권을 행사하고요. 근데 무역 독점권도 있지만 막대한 의무도 있어요. 예, 의무도. 예.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돈도 갖다 바쳐야 되고 정치적 돈도 갖다 바쳐야 되고. 왜냐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서양인들이 뭔가 깽판을 쳤다. 상을 치면 지가 이제 뒷수습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뭘 많이 가지고 오냐면 영국 사람들이 모직물을 가지고 와요. 모직물. 그러니까 모직물을 사줘야 돼. 왜 안 사주면 얘네들도 안 사가니까. 이거 그 당시 영국 사람인데 정인들에서는 모직물을 의무적으로 또 영국 정부도 밑답하다고 팔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못 파니까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죠? 동행한테 떠넘는 거야. 근데 공행들도 그거를 모직물을 난방 더운데 그 모직물 누가 했겠어요? 북방까지 가면 물류비 많이 들고 그리고 면제물도 있는데 그 주옥을 안 입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팔리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창고에다 이제 쌓아놓고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비용을 다 자기가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장사는. 자, 그리고 감독당 당국들이 대리한 간세를 징수하는데 뭐냐면 감독당 당국들은 그 동북 그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조선 같은 나라 그래도 원합이지만 상대할 수 있어. 사업이잖아. 근데 서양에서는 사업이 아니야. 얘는 뭐든 짐승이 되는 짐승은. 그래서 얘네는 이제 상대 못하겠다. 그래서 공행을 내세우든지 관리감독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외국 상인들은 그 당시 공행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지역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일본하고 비슷하죠. 일본은 그 당시에 어디 말하는 거였죠? 나가사키. 나가사키 중에 대지마다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활동하게 허용했잖아요. 그거 비슷해. 요거 공행무역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공행무역을 통해서 공행들은 그 상당한 부를 축적되지만 또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약탈 대상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영국의 입장을 볼 때는 아까 좀 초창기 때 공행무역은 그렇게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면 동인도에서하고 영국 간에 통역을 할 때는 이게 1대1 독점해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동인도에서 폐지되고, 동인도의 무역권이 폐지되고, 어떻게죠? 자유상인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을 볼 때는 공행무역은 독점이고 자기는 자유야. 그러면 당연히 대만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영국 사절단이 오죠. 그래서 이제 맥카터니 사절단 보내고 그 다음에 아머스터 사절단, 네이피어 이런 것들 이제 공행무역 타파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동인도에서 보냈다가 동인도에서 보낼 때는 이제 좀 무역의 한도를 좀 넓혀달라는 거고 또 두 번째 또 영국 정부에서 보낼 때는 무역 독점권을 폐지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죠. 아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영국의 맥카터니가 오니까 우리는 물살 풍부하다. 너네들 아쉬우면 그냥 하지 마. 아쉬우면 오고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픈 여자에게 위해서 어떻게 공행무역이 해체됐죠.
그래서 이제 중화사상 입각 조국무역의 대응에 평등관계에 인정하는 주권평등 기체시설에 있어가 중화사상과 조국의 해체를 요구했다. 해체 의미. 그러니까 해체 요구의 의미예요. 요구의 의미.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왜 영국이 이제 해체 요구하는 의미?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나온 거야? 이거는 영국 입장에서 나온 거지. 아니 자기가 무역을 하고 싶고 무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죠? 본인이 중국이 결정한 건데 중국의 무역 체계를 가지고 자기가 맞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영국의 의미예요. 네. 자신들의 그 요구가 결국에는 대등한 관계의 어떤 체제를 성립하려고 했다. 이건 이제 사회주의적 시각이죠.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이라죠. 네. 그리고 그거에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고 나서 이게 전혀 평등한 관계 아니잖아. 오히려 불평등 관계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보면 된다. 그래서 공행무역 해체 요구의 의미 수정을 해주시고요. 결국에는 공행무역 아까 얘기해서 무슨 전쟁을 얘기해서 아편 전쟁. 그래서 이제 5개하고 계약이 되죠. 네. 그럼 정리해서 보면 이제 중국 청나라의 무역 정책을 그 시기에 보면 5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시기는 명나라의 정책을 개선한 느슨한 해군 정책. 그다음 이 시기는 뭘까요? 청계령을 실시해가지고 강력한 해군 정책. 3시기는 뭐죠? 해관 설치 시기. 4시기는 뭐죠? 공행무역 시기. 그다음 5시기는 아편전 이후에 공행무역이 이제 폐지되고 5개 하는 거 이제 한국 개국돼서 자유무역 시기. 이렇게 5개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청계령 부분, 그다음 공행무역 부분 여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있다는 거 좀 기억해요. 근데 교과서에서 이제 공행무역만 강조하다 보니까 복잡한 양식을 잘 보는데 하여튼 그 시기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런 난방무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기출 문제에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일단은 16번 문제 볼까요? 16번 문제요. 275페이지요. 15번 풀었죠? 네, 16번. 자, 당대에서 초대까지 경제발달 사항을 옳게 설명한 것은 되겠는데, 자, 당은 도시에서 상인제 동업조항의 행위가 자기 조직됐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응? 행은 맞아. 작은 언제 때죠? 송나라 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송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상인은 공소와 회관을 설치해서 사업이익을 도모했다. 이거는 언제 때죠? 명청시대 때. 송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하에 보급된 벼보리 이모작이 일부지역이 실시했다. 이건 어느 나라인데요? 당이요, 송이요? 당이죠, 당. 당이 이하고 이모작이 실시되고 널리 보급된 건 언제죠? 송나라 때죠.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4번을 보면 처음 강조의 공약을 두어 외국무역을 통해 해군 정책을 실시했다. 맞죠? 권력제부터 아편전쟁 정쟁 전까지를 이렇게 뒀죠. 공익무역.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17번 문제 볼게요. 자, 가로치가 시해진 직접적인 배경을 쓰고 가와 나에까지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과정과 그 계기를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를 통해 형성된 무역체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 무역체가 시행된 시기 중국의 경제 변화를 사용과 무역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은 간대를 복권, 절강, 강남의 세성의 연애, 휴일을 교만한 경계를 만들고 어떤 가정이나 병사하고는 백성이나도 금융하고 관계에 나가서 무역하거나 쭉 있는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청계령과 관련된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청계령이 아니라 명나라의 해금령으로 설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해금령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 푼 사람도 이렇게 잘못 이해하신 분, 오답 쓴 사람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출처죠. 거기 보면 청회전이라고 되어 있죠? 회전이나 해록이나 그런 말들이 나오면 제도사야. 그럼 어느 나라 제도사를 얘기하는 거죠? 청나라 제도사잖아요. 명나라 제도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명회전이라고
해군이라고 적혀놓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해군역이 되겠죠.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청계정이에요, 청계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파는 원래 그 양선이 몰려드는 걸 아니고 앞으로 양선은 우리 강동만 정보가 쭉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종전에 이제 세간을 폐쇄권이고 어디만 원해관만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권력제 때 공포한 거죠. 무슨 구역의 시작이죠? 공해구역의 시작과 관련된 그 사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가에 취해진 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은 뭘까요? 청계정은 정성공과 관련된 거죠. 정성공사를 차단시키는 거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강의제 때고 나는 권룡제죠. 그럼 강의제부터 해서 옹전제까지 대정책의 변화 과정을 써야 되는데, 이게 문제 보면 대정책이라는 게 너무 막연해. 강의제 권룡제까지의 그 대정책을 너무 막연하잖아. 강의 옹전제. 그래서 이거는 대정책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가와 나는 뭐와 관련된 거죠, 지금? 네, 남방구역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방구역의 정책을 쓰라는 거야, 지금. 그 말의 요시는 지금. 그래갖고, 저는 이제 청계정 실시하고 강남구역 취재, 성립까지. 그러니까 청계정 실시, 청계정을 풀고, 해관제도 실시, 여기까지 쓰면 되죠. 네, 여기 전까지 쓰라고 했으니까, 나까지. 자, 그 다음에 나의 특성된 홍색 무역체, 이건 뭐 써야 돼요? 이거 강동무역체제 특징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무역체제가 형성된 시기 주경제변화는 서양의 무역을 중심으로 서술되다. 그래서 이거는 평무역에서 뭘로? 상하무역 있죠? 여기가 강동무역의 형식이 뭐죠? 평무역. 평무역은 누구의 거예요? 그 당시 공행하고 동인도에서. 그 다음에 상하무역은 여기에 인도가 끼고 이제 자유무역 상인들이 들어가게 되죠. 요 변화를 쓰시면 된다. 그래서 최근 문제가 대략적인 전반적인 남방구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0.11 때, 0.1 때 남방구역인데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네. 제 생각에 좀 잘 된 문제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2차 개선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개선된지 모르겠는데 논술형도 포함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너무 어렵나? 그래서 1차는 그 담당점 시험 보고 2차는 논술형, 3차는 그 면접, 그 다음에 수업실기. 그래서 요번에 가정 중심의 평가해갖고 산업교육과정에서 가정을 강조한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주에 연수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와서 학예가인가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가정 중심의 평가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상주가 요번에 임용시험 개편된다고 했는데 무슨 예전치고 객관식으로 돌아가냐. 근데 제 생각은 객관식으로 돌아갈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가정 중심의 평가니까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2차에서 논술, 2차 이제 면접하고 수업실기, 이런 거 강화시키고. 아마 경기도 그 했던 모델 있죠. 토론 토의하고. 그게 이제 뭐냐 전국화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 말에 나온 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요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들어가서 청의 고중학 들어갈게요. 고중학. 자 청각 고중학을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그 유교의 발전 과정을 좀 볼게요. 아까 이제 예전에 했던 것도 있는데 한번 812페이지 잠깐 풀어볼게요. 보통 이제 공자, 맹자, 수자까지는 무슨 시대냐면 원시유가. 그래서 이제 있고 유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발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근문학파. 근문학파는 현실제한적인 학문이야. 그래서 이제 그 왕왕서, 영가파, 그 다음에 경색 시용. 실사주시, 경색 시용인데 공양 이렇게 연결되죠. 네. 그 다음에 작고 주석이나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문학파죠. 그래서 홍구학도 금문경과 고문경을 플러스 시켰다고 했지만 실제 어디에 방점을 두죠? 고문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홍구학 나중에 어디로 가죠? 고중학. 근데 이제 명말부터 청나라까지 이런 근본적인 어떤
정통과 고문적인 정통이 같이 가요. 같이. 그리고 서로 대립하면서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경세 실용학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실사고실과 경세 치용. 특히 실사고실 고전적인 측면은 역사 방법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고중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문자용의 계기도 해갖고 두 가지 성격 중에 어디가 떨어져 나간다고 했죠? 경세 치용적인 성격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실사고실적인 영역을 고중학에 영향을 주고, 근데 이 고중학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방법론은 발달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실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다시 경세적인 학풍들이 등장하죠. 19세기만. 그래서 19세기 때는 그 당시 대대적으로 뭐예요? 태평천국 난인하고 그 다음에 이항성 같은 외국 세력들이 침범해오고, 그러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경세적인 성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중학에서 처음에 나왔던 학파 중에 뭐가 있냐면 상주 공양학파가 있어요. 이 공양학파는 원래는 고중학에서 처음 나온 학파인데 이게 이제 발전되면서 공문경에서 뭘로 바뀐 거야? 국문경으로 바뀐 거야. 특히 공양학 자체가 국문경의 뭐냐면 주요 바이블이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고중학에서 뭘로 바뀐다? 공양학으로 바뀐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청초기 때 문자용을 계기로 해서 침체됐던 경세적 학풍이 다시 올라와서 공양으로 부각이 됐다. 여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특히 이제 공양 같은 경우는 고중학교 뭘 받았죠? 방법론이나 경학연구적인 것들을 주고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 윤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냐? 요거는 주자학이나 그 다음에 유학학,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들, 양명학. 이거는 되게 도교와 성경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니나 양지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비슷해요? 내 마음속의 불성을 끄집어내는 거. 선종.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선종풍의 냄새가 나는 것은 요 도덕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유학을 딱 생각하면 고전적인 거나 그 다음에 경세적인 측면보다는 뭐만 좀 생각하죠? 이 도덕윤리적인 측면. 뭐 때문에? 성리학의 영역, 주자학의 영역. 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청나라 때의 학문적인 어떤 지도를 좀 보죠. 자, 명나라 때를 좀 볼게요. 명나라 때. 영의 주요한 것은 뭐다? 주자학이에요. 그 다음에 제할 학문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하나는 양명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세, 총사상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청에 가면 바뀌죠. 청에 가면 청은 마찬가지 이것도 뭐죠? 주자학이에요. 이거는 명칭 때 다 주자학이니까. 그래서 과거 시험을 하려면 뭘 봐야 돼? 주자학을 봐야 돼.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제하학은 또 이렇게 나눠져요. 제하. 자, 제하학은 총초기 때는 뭐였냐? 총초기 때는 앞에 요 경세 실용의 상이죠. 그래서 경세적인 성격이 강해. 근데 청나라가 진행돼서 문자욕을 겪게 되죠. 문자욕을. 그래서 문자욕을 계기로 해갖고 요런 것 중에 경세 시험 중에 실사 부시적만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뭘로 바뀌어요? 고중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고중학으로. 네. 근데 후기 때 들어가면 19세기 때 이제 말에 들어가 19세기 쪽은 대내적 문제를 해결해서 나중에 경세적인 요소가 다시 복구가 돼. 그래서 무슨 하게 되죠? 공양학.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근데 요 문자욕의 고중학이 성행했다고 해서 제안으로서 공양학적 요소가, 그러니까 경세적 요소가 다 죽었냐? 아니, 없었냐? 그게 아니야. 죽어 있다가 뭐죠? 다시 부흥한 거죠. 요게 계기됐던 것이 상을 공양학파예요. 공양학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미연, 회복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탐레이 그런 사람들이죠. 양치차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그 처음에 고중학의 이제 배경을 볼게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주의하는 말씀을 드리냐면 동양사계도는 처음에 고중학 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고중학에 대한 설명, 배경 설명이 좀 잘못됐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갖고 경세 치욕적인 성격을 뭐 이어받았다. 이게 고중화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어디를 받은 거죠? 실사 구실적인 침해를 받은 거예요. 네. 고중화에는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마치 동양수 개론 읽어보면 마치 경세적 성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리고 그 처음에 고중화를 보면 그 내용 설명이 경세 실용사단하고 고중화 내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돼. 그래서 그게 뭐로 썼는지 실수로 썼는지를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동양사 개론에 있는 그 고중화에 대한 설명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근데 뒤에 이제 뭐 경학이라든지 역사학 관련된 설명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이나 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세 치용하고 고중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같이 섞여 있어. 구분 없이.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배경을 이제 볼게요. 자, 일단 명말 청초에 이제 그 발라가 인민주의 지배의 그 관성인데 경세 치용과 실사 구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어디 부분만 강조되는 거죠? 실사 구실. 경세 치용은 어떻게 돼요? 타협받죠? 예, 그래서 실사 구실 측면으로 해서 고중하게 영향을 줬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첨가 사상타, 문자목이죠? 그 문자목이 되었고 이제 어떤 경세적인 어떤 정치 사상적인 연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잖아. 네, 연어 잘못 썼거나 글자만 잘못 썼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목이 날아가니까 그게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인학자들 해우책, 제약자들 대규모 이제 동원하고 편찬 사업을 했는데 그 명사, 대천일통지, 대천회전, 사고전서 이런 것들을 이제 편찬을 했죠. 곳곳에. 근데 문제는 이런 책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을 동원했고 동시에 뭐죠? 책을 검토해가지고 잘라냈어. 그래서 이제 반천적인 사고방식, 하이사상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잘라낸 거죠. 그 다음에 주작을 가나다로 채택했고 그래서 과거 시험에 이제 주작 교육을 이제 받고 그러면서 재활학자들은 이제는 공부하기 싫으면 뭘 공부해요? 고중학을 파는 거야. 고중학을. 그러니까 주작이 고중학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주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주작을 포기하고 뭘 봤다? 고중학 쪽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박사홍 작가, 박사홍 재활학자들 이제 일부 채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 또 고중학 발달에 또 원인이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고문학과 국문학과 비교 보죠. 또 별표 하나 쳐보세요. 요번에는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아까 유교의 정통이 크게 세 가지가 일종에 나눴다고 했죠. 고문학파하고 국문학파. 예, 그렇게 되는데, 자, 고문학파의 정통은 한 대부터 다 출발했어요. 국문학파의 정통가. 자, 고문학파는 뭐냐? 자, 경전에 있는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포면적으로 보이는 경전이네요. 네. 오타. 경전의 의미를 해석하고 구속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문제 무관심을 예전에 거는 고수하는 입장이에요. 객관적 분석만 할게요. 예. 훈고만 두는 거죠. 훈고만.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곳에 이제 고문학파에 강조하는 책은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주대가 있고, 자시전 있죠. 자시전. 예. 근데 주대는 고문학파에도 강조해서 근문학파도 강조해요. 이 주대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고, 자, 근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스승의 주관적 의견과 여러 가지 당내 사상을 통하여서 공자의 소원을 위헌대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주관적 해석을 되게 강조하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국문학과 고문학과가 공자를 바라보는 상이 달라. 고문학과는 공자를 옛것을 보존하고 정리해주고 후대에 넘겨주는 사람. 일종의 뭐야? 역사가 좀 더 보는 거고. 국문학과는 소학문의 입장에서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보죠. 이 사람은 어떤가 정치가도 보고 사회개혁가도 보고 그죠. 그래서 경전도 정리했지만 그 경전에 자기의 의미를 숨겨놨다는 거야. 그래서 후대 그 역사학자들은 그 의미를 밝혀내야 돼. 그 공자가 그 경전 속에 있는 숨겨놓은 그 미연대의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자기의 생각을 공자의 생각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 자기의 생각은 뭐야? 당대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또 이제 금문경이 유행할 때 한때는 주로 참의선이 유행했죠. 참의를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양학은 사회 학문이나 과학기술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문제, 사회 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금문경과 고문경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문학은 이제 공격인을 위해 춘추시대 때의 어떤 고문어 공격이 발전됐고, 나중에 이제 삼나라 때 제한이었다가 신나라 때 왕방이어서 가나고 집중되고요. 동진 이후에 주정이 되고, 그리고 그 홍보학도 주는 뭐다? 고문경이죠.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때 고중학으로 계승이죠. 그래서 이 고중학은 명말 청주의 경세 시원을 바탕으로 해서 경세적 성격은 빠지고 뭐만 받아들였다? 실사 구시적 성격만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 문제에 도움이 안 되고 도구학문으로 변질됐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학문을 발전시키는 이바지했어요. 그 다음에 그 고중학 홍보학의 차이점인데 같은 이제 고문학파도 이제 고중학은 이제 뭐냐 홍보하고 차이가 있어. 홍보학은 유교 경전에 있는 작품만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의미만 두고. 근데 그 고중학은 실사적인 측면을 받아들였어. 작고 외에도 그 작고가 실제 있느냐 없느냐, 역사 사실이냐 없느냐를 검증해야 되겠죠. 뭘 통해서? 다른 문헌사조나 아니면 분석문이나 유물 유적을 통해서 검증해야지 역사 사실이 확정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고중학은 작고에 대한 유물 유적을 대한 검증을 강조한다. 이게 있고요. 자, 국문학은 이제 발전 과정을 좀 보면 동서경유 이후에 이제 경전이 소실되니까 유학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경전을 제작했죠. 예전부터 가계를 적응도 내왔다. 한날 때 주요학문이었고 후반 때 참의선을 바탕으로 유교를 재해석하고, 그 다음 동진 이후에는 고문학이 밀렸다가 청나라 후기 때 들어와서 뭘로? 공양하고 확보하고, 명나라 때 말기 때 경세, 시홍사상도 요 금문경에 속하죠.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양은 나중에 범법운동의 사상도 바탕이 됐다는 거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공양이나 그 다음에 공양학이나 고중학이나 공적 실사구시를 강조해요. 경세치용, 공양학, 고중학. 그럼 이때 실사구시는 의미가 뭐냐? 약간 달라요. 미묘한 의미인데 이게 그 공양학에서는 고주적 방법을 강조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실질적 방법을 강조하는데 이게 약간 의미가 달라요. 공중적 방법은 개별적 사실 하나하나를 탐구하는 방식이야. 뭐하고 비슷하죠? 문헌고중학. 실질적 방법은 특정 가설이나 이념을 바탕으로 그걸 해놓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수집하는 방식이야. 예. 그래서 유물사상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죠? 유물연주 도시모 있죠? 살짝 발전 단계로 깔고 먼저 해놓고 그와 관련된 사료들 모집하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무슨 게 우리나라는 19세기 때 뭐가 고중학적인 역사 방법론이 도입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뭐가 해체돼요? 사만종특론이 해체됐죠? 있는 놈만 보잖아. 그래서 근데 사만종특론 사고방식은 어디에 속하죠? 근문학적인 소리. 그래서 근문학도 실질적인 방법을 되게 강조해. 근데 도문학에서 요구하는 고중적 방법과 여기에서 강조하는 실질 방법 달라요, 우리가. 고중학에서는 고중적 방법은 가설을 해체하고 어떤 이념을 해체하는데 그 하나하나 보는데 얘네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어떤 방향, 이념을 정해놓고 그 이념에 맞는 내용들을 뽑아서 검증하는 방법이야. 다른 거죠. 역사학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역사의식도 이제 그 고중학 같은 경우에는, 고문학 같은 경우에는 상고주의, 전통적인 이제 중국 역사인데, 그래서 금문경은 뭐다? 공양학은 상금주의예요. 상금주의는 뭐냐? 지금과 미래를 더 중요시 발전사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춘추 공양학에 나와 있어요. 공양학에 보면 이제 발전은 건한세, 승평세, 태평세 이렇게 세 단계로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뭐냐면 범법 자강 공부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역사사는 절사학파, 그 다음에 전통학파 이렇게 이제 각각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좀 어려운 문제야, 이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기출 근거편을 해서 찾아서 좀 볼게요. 자, 143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430페이지. 자, 여기 보면 1430페이지에 보면 공양학과가 나오죠. 공양학과. 내가 공양학과에 되는데 우리가 공양학과 국문학과 그 내용들 우리가 공양학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제 만든 거야? 19세기 때문에 생각하죠. 근데 한나라 때도 공양학과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19세기 때 부활한 거야 다시. 상주 공양학을. 그래서 상주 공양학은 처음에는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동문교에서 출발했다가 뭘로 바뀐 거야? 국문학과가 바뀐 거야. 경세대성 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다 읽어보지 못하고 읽어보면 1078페이지 읽어볼게요. 서화 초기에 등의 국문학파는 공자를 정치가로 국가 편성할 육경을 공자의 정치 이론서라고 생각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특수 동양 전에 그 핵심 사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여 서한의 대학자 동문서와 공통론이 중심이 되어 이 공양학을 창설하였다. 또 중국은 하나라는 사상이 이른바 대일도 사상이 김영전 속에서 강조되자 이 학문이 정치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한나라 무대가 정치 이론서로 선택하고 또 공통론을 세상으로 등용하자 공양학은 매우 번창하였다. 후한 때는 학자 하유가 춘추 공양해고, 공양묵수, 좌씨고왕, 공양폐질 등을 지어 더욱 발전시켰다. 이 학문이 극성기를 맞은 것은 청대였다. 청대에는 강소 절강 지방에서 이 학문이 다시 번창하여 장조녀와 장류가 등이 삼주학파를 결성하여 정치 이론학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청라대는 추평, 상류웨이, 감사동, 양대초 등이 공양학을 정치 이론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또 1891년에 강류웨이가 강행한 신학위경고는 공문파의 경학을 호되게 비판한 국문성학의 직대성으로 평가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공문경의 주요 경전이 자신에다가 뭐가 있다고 했죠? 주례. 이 주례는 상당히 중요한 책이죠. 주례와 관련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예, 1431페이지 지문국어 3번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주례. 여기서 말하는 공문이란 중국의 진나라 이전에 쓰던 문자의 뜻이며 구체적으로는 한나라 중엽인 문제의 때 공병, 즉 공자의 자손집 벽에서 발견된 주체제의 문헌에 나타난 문자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설문회사나 위나라 때 만들어진 정치성경 등에 의하여 그 대체적인 모양을 알 수 있다. 원래 선진시대의 학문은 모두 공문학이라 할 수 있으나 공문학이라 할 경우에는 앞서 말한 공벽에서 발견된 경서나 학문시대 하간의 허망이 수집한 공문원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공문의 원전으로는 역경, 서경, 수경, 의례, 문어, 수경 등과 같이 공문학에도 원전이 있는 것과 춘추 자시전, 주례 등과 같이 공문학에는 원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도 자꾸나 학설에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비교할 근문학의 원전조차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학설도 근문학 부분인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후세에 이르러 이 두 책에 대해서는 한나라 때의 위작이라고 의심한 학자도 나타났으나 이 위작설이 아직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서경은 근문과 구문이 따로 있는데 고문 서경은 한나라 위나라 때 이미 공실되었고 현재 구문 서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은 하슬기 진나라 때의 위작이 논증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해보고요. 청초 때는 앞에 말한 것처럼 약간 뭐가 있었다면 문제가 오기 전까지는 경세 시험사상이 남아있었어요. 몇말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청초의 경세 시험사상을 보면 번호가 잘못됐는데 연번이 2번, 연번이 3번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일단 아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경세적 서술과 함께 뭐도 있다? 실사문 실증적 서술도 동시에 남아있고요. 이때 이제 경세 채용학 카드는 이제 실용주의 시작, 실사구실, 주지주의 박학, 복구주의 고학 이게 세 개 요소가 있고 그리고 청주의 경사를 실전과 기술과 경사과 이렇게 분류한다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실전파는 현실참여, 그 다음에 기술파는 학문적 방법론, 그 다음에 경사파는 경학과 역사연구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 이제 그 기술과 경사과 좀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고중학이죠. 그래서 대표적 학자는 항조의 고용호, 왕고지, 공약권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고중학의 성공자는 고용부 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용부는 경학을 중시한 고중학을 계층하여 추상적인 사고나 간연적 주관을 배척하고 문헌에 근거한 실사구실을 추구했다는 거.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책이 뭐죠? 일진록이죠. 그래서 일진록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비판을 받고 있는 고중학의 근접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고중학의 의의와 영향을 볼게요. 자, 일단은 이 고중학은 학문적 방법론만 추구하기 때문에 사상성이 결여됐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도 정치가들이 경화사족들이 고중학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현실 문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세도 정치계 말빼기에 막 일어난 논리 변환에 대해서 저가 인식 못하니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고중학의 발달은 그 방법의 객관성과 실증성에 의해서 새로운 학문이 개척되는데 저때 사학, 지리학, 용어학, 문자학, 금속학, 목록학, 천문학 같은 방법론적인 그 관점이 등장했다. 그래서 고중학은 아까 말했처럼 작구의 분석 외에도 이 작구가 실제로 역사 사건인지 이런 것들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고중학문들이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경학 연구가 연구됐다. 경학은 뭐죠? 육종 같은 거 있죠. 실제 제자백과 사상 이런 것들 연구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공양학도 그 과정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거야. 예전에 공양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고문경에 출발했다. 이게 뭘로 바뀐다고 했죠? 국문학과가 바뀐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유교 이해 제자백과 사상을 연구했고 공자도 제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됐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문경은 그 금문경에 왜 공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많이 안 해요. 예. 근데 그 금문경 같은 경우에는 뭐죠?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공자를 몰려봐요. 소왕이라고 보잖아. 예. 근데 이 금문경에서는 하나의 개혁가? 하나의 제자백과 사상하나 예전에 유교적 문화, 그러니까 예전의 정통을 계승하고 정리해준 사람? 그 정도? 역사가로서 보는 게 특징인데.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고중학 대전대통이나 그 다음 강의자전, 고금도송 집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전서 같은 연구 업적을 이제 남겼고, 서양과의 수익과 더불어 학문의 과학적 발전에 기여했고, 한대 홍보학에서 구했지만, 한대 홍보학적 해석이 아니라, 유물과 유적을 통해 뒷받침했죠. 이거는 뭐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실사구실적인 특징이 있다. 단순히 작구에서 뿐만 아니라 작구가 깔려있는 그 밑에 뒷받침하는 유물 유적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같은 고문학파 계열이지만 고중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홍보하고 다른 점이에요. 네.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옆에는 이제 유학의 변천과정 정리가 있고, 한번 정리를 쭉 보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몇 페이지 펴시냐면요. 이게 어디로 오니? 278페이지. 네? 278페이지. 278페이지. 그 5번을 볼게요. 5번. 자, 가나에 대한 생각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 역사 문학이라는 책에서 지금 나온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일단은 먼저 어려운 게 뭐냐면 가와 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다분은 이제 뭐냐면 가에 들어갈 건 상주공양학이에요. 적어놓으세요. 가는 상주공양이고 나는 이제 경세학이야. 예. 근데 상주공양학과 경세학이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상주공양학이 나중에 경세학적 속도가 강해진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치 상주 공양이 있고, 이게 경사학이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상주 공양학이 뭐죠? 경세에서 성격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해야지만 이게 문제가 풀려져요. 따로 보면, 반대로 보면, 이게 문제가 해석이 안 돼, 이건. 왜냐면, 상주 공양이나 경사학이나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다른 하나라는 의미가 이제 상주 공양학에서 반대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발전돼가지고, 경사가 발전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이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그 기초 근거가 됐던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기초 근거 편을. 자, 1431페이지 들어가죠. 자, 거기에 보면 예문 근거가 있죠? 예문 근거 보이시죠? 예. 그거 한번 줄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공약 중심의 공양학 중심의 근본 경영적인 토대를 마련한 유복록은 전환의 춘추 공양학을 중심으로 한 한학의 상학을 절충하여 기초로 세우고 장변유에서 비롯된 춘추 공약과 상주의 경태적 폭풍을 결합하여 좋잖아요, 공약인데. 예. 정치 의학을 창출하였다. 그는 춘추정사, 좌씨 춘추 고증, 논어수라 등을 저술하여 현대의 공양학의 미원대기로 모경을 통합함으로써 상통론의 역사 전통론에 근거한 계제설, 동라에서 태평에 이르는 3세론의 목적론적인 역사관, 파이를 구별하는 문화적인 일통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이론을 구축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청나라 때 처음에 시작 고문학파의 공양학적 성격, 상주 공양인데, 이 상주 공양이 이제 그 송사공을 거쳐서 그 아편전쟁 때 공자지 위원에서 뭐야? 경세적 성격을 강화되면서 양장 일대 확대됐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그 경세적 성격 강화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 지리 경세학과 근본 경학적인 체계도 점차 완비해가고 있었다. 특히 역사 지리학 경세학과 공양학의 3세설 3충설에 근거한 변법으로 각종 현실 제도의 개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한 공자진과 아편전쟁 전후 회국도지 등을 편집하여 경세를 보석하거나 행정제도, 국방, 해운, 영정 등의 개혁을 제출한 위원은 근본 경학을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하였다. 여기에 이르러 청초의 정치 경세론을 부활하였던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줄친 부분은 근본 경학이 있죠. 근본 경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경세론이 있죠. 요게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근본 경학, 상주 공양이고, 나는 뭐겠어요? 이게 더 발전돼서 정치 경세론이니까, 경세적 성격이 강한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가와 나가 대립된 게 아니라 가가 발전돼서 뭐가 됐다는 거야? 나가 됐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서로 연결되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보죠, 또. 이러한 흐름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강유희에 의한 공양학을 중심으로 한 근본 경약이 집대성되고 이를 현실 정치와 결합하여 체제 변혁적인 변법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부연 설명하면 역사지리 경세학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청나라 말기 때 역사지리 경세학이 왜 발전됐냐면 그때 이제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와요? 러시아가 막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친한 우르르 지역이나 예전에 중국 땅이 아니었던 지역에 대한 영토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단순히 거기 역사적 지리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국경성 확보, 현실 문제 해결, 러시아의 남아 정책 이런 거 다 관련되어 있는 거야. 예,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5번을 보면 가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보면 가는 뭐라고 했죠? 상주 공약, 근문력, 근문학파. 자, 가에 의한 춘추 공약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부각됐다. 맞죠? 예, 상주 공약학파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가는 항위에 입각한 범법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 맞죠? 상주 공약. 그 다음에 나는 주례에 입각한 사회개혁의 항목적 토대였다. 이건 틀려요. 주례는 그 뭐냐면 근본적인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기본적인 얘는 뭐예요? 공경에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례는 근본적인 없어. 결정적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 공경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연결되잖아. 예.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대표적인 항저 견세 문포 해국도지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항세 경세 문포 해국도지는 누가 지었냐면 그 해국도지는 위원이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위원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위원이 있는데 1079페이지는? 아 잠깐만 이게 내가 찾다가 거기 있네. 네. 그 해국도지 나오죠? 거기 1331페이지 보면 해국도지 위원 해국도지 있죠? 예. 그거 이제 보시면 돼요. 해국도지. 그래서 위원이 있고 잠깐만요. 항조 경세 문포는 이거는 이제 그 청대 역사 연구에 관련된 건데 잠깐만요. 네. 위원회 해국도지 같은 경우에 여기 알다시피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서양의 학문들 그런 것들 이제 그 학문의 서양의 어떤 포스트들을 모에 그려서 그림이나 할 때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양모운동에 이제 영향인데 양모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모운동하면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영향을 줘요.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양모라는 말 자체가 위원회 해국도지라는 말에서 나타났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원이 도강 5년에 이제 항조 경세 문표는 이제 참여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있다는 거 좀 있고 이것도 경세 상주 공양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경세사상과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국내적 위기 시기에 가들 석가를 같은 거 나가 출연된 촉진이 되죠. 상주 공양학이 점점 경세학적 성격이 강화됐다는 거야. 그래서 가와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말이다. 이해되시겠죠? 동일해야지 이 문제 풀려요.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3번. 예. 문제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야. 이거 어디서 이제 낸 건데 되게 어려워. 근데 주의할 것은 공문경에 대해서 경세적 성격이 없다라고 말하면 힘들어. 네. 그게 상대적일 뿐이지 공문경에도 뭐가 있어요? 그 경세적 성격이 있어. 경세적 성격이. 네. 다만 금문경보다 뭐야? 약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청나라 그 문화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하고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